오늘은 일권의 죄수의 딜레마에서 잠시 다루었던 티포테 전략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일권의 죄수의 딜레마를 먼저 공부하고 시청하기 바랍니다. 보복 전략으로 해석되는 티포테 전략은 일회성 게임 상황을 넘어 반복 게임 상황에서 쓰이는 상호작용 전략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협력 상태로 시작하며 상대가 협력하면 자신도 협력하여 윈윈 관계를 만들어내고 상대가 배반하면 자신도 배반하여 상대가 더 이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다시 협력하면 흔쾌히 협력하고 다시 배반하면 마찬가지로 보복하여 결과적으로는 윈윈 상태를 유도합니다. 말하자면 선행과 악행에 대한 피드백이 확실한 정의로운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서로 다른 두 개체가 만나서 반복적 게임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협력과 배반 중 어느 태도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할 때 쓰이는 전략으로 기본 전제만 성립하는 한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떤 다른 전략도 티포텟만큼 성공적이진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인문학에서 티포텟은 일상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진화의 발전으로 인한 결과 때문이며 이제는 그 이론적 범용성이 엄청나게 넓어져 생물학과 진화론을 넘어 경제학과 정치학에서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방대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도 이기적 유전자에서 어떻게 이타성을 자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협력의 진화의 해답을 티포텟에서 찾게 됩니다.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면 1500년대의 표현 중 보복을 의미하는 티포텟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전제 조건만 성립하면 현재까지 티포텟을 이긴 전략은 없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은 일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되는 반복 게임이어야 한다. 반복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유기체는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상대방 역시 그럴 것임을 인지한다. 반복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유기체는 자신이 과거에 상호작용했던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변별할 수 있다. 반복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유기체는 자신이 과거에 상호작용했던 상대방과의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억할 수 있다. 반복 게임에서 결정되는 협력 혹은 배반의 선택지는 상대방에게 명료하게 확인되며 상대방의 선택 역시 동일하다. 조건은 성립했으므로 이제 티포텟의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여 딱 두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엔 무조건 협력한다. 이후에는 상대방이 이전에 했던 판단을 똑같이 따라한다. 이 두 개가 전부입니다. 상당히 단순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간단한 전략에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과 전략가들이 고안한 복잡하고 다양한 전략들이 무릎을 꿇었다니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위의 두 조건을 자세히 뜯어보면 다음의 세부 매뉴얼이 드러납니다. 첫 회엔 무조건 선제적 협력과 신뢰, 이후 상대가 배반 시 즉각적 보복, 상대가 협력 시 적극적인 용서, 이게 끝입니다. 실제로 개최된 티포텟 게임을 다룬 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토브문고에 소장된 로버트 엑설로드의 협력의 진화인데요. 수업 시간에 자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당시 한창 인기를 끌던 죄수의 딜레마 문제에 대해 골몰하던 로버트 엑설로드는 특히 반복적으로 죄수의 딜레마가 이어질 때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성공적일지 고민하던 참이었고 당시로서는 꽤나 첨단 장비였던 컴퓨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대회를 열기로 합니다. 엑설로드는 곧 세계각지의 수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심리학자, 국제관계학자, 군사 전문가, 게임 이론 관련 권위자 등등에게 자신의 대회를 알리고 상금을 걸고 여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참가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시뮬레이션에서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을 짜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엑설로드가 만든 가상의 죄수의 딜레마의 점수표는 다음과 같은 보수행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와 B 모두 협력을 선택했다면 양쪽은 똑같이 3점을 받게 됩니다. 만일 둘 중 하나가 배신하면 배반자는 5점을 받지만 순진한 피해자는 아무런 점수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가 똑같은 셈을 한 결과로 똑같이 배반을 하게 되면 양쪽은 똑같이 1점을 받는데 만족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일회성 죄수의 딜레마 특유의 보수행렬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대회에서 서로 다른 두 프로그램은 도합 200회의 시행을 반복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즉, 한 판의 게임은 200번 시행으로 구성됩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대한 이전의 결과를 기억하고 있으므로 만일 한 프로그램이 어떤 상대방과 168회차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 이 프로그램은 이전의 167회의 시행의 결과를 갖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이번 시행에서 협력할지 배반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외의 복잡한 게임 규칙은 생략합니다. 게임은 최종적으로 한 게임에서 얻은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이 우승합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한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의 총합계는 1000점이 되겠지만 전략적인 측면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0에서 600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과 학생들은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따라서 최종 우승자가 얻게 될 최고의 점수는 500에서 600점 정도의 위치에 있으리라고 여겨졌고 실제로도 그것이 옳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엑설로드가 행한 특이한 정책이 있는데 참가 의사를 밝힌 모든 전문가들에게 지금까지의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에 제기된 모든 정보와 이론과 자료와 전략을 완전하게 오픈합니다. 누가 어떤 전략을 준비했는지, 새로이 개발된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당연히 티포텟 전략도 공개합니다. 즉,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로 대회에 참전하게 되는 셈이죠. 대회가 다가오자 모두의 관심은 강력한 우승 후보인 티포텟을 어떻게 잘 요리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힌 모습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씩 참가 프로그램들이 속속 접수되기 시작합니다. 1차 대회가 개최됩니다. 참가팀은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수학, 사회학 등의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총 14개 팀이며 물론 티포텟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 우승은 토론토 대학교의 티포텟 팀이 차지합니다. 1차 대회에서 최종 우승자는 504.5점을 차지한 티포텟에게 돌아갔으며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긴 했지만 티포텟 팀은 우직하게 티포텟을 신뢰했고 나머지 13명의 전문가들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티포텟을 변형시키고 정교하게 꾸며보려고 했지만 결국 원본에게 진 꼴이 되었습니다. 대회에서 티포텟의 약점 하나가 밝혀졌는데 확률 기반의 랜덤 프로그램에게 유독 관대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쓸데없이 상대방을 너무 신뢰했고 너무 자비를 베풀었던 대가로 너무 많은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이 특급 정보를 손에 넣은 경쟁자들은 어떻게든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세한 포인트를 차지하고자 했지만 티포텟은 강해도 너무 강했습니다. 주최자인 로버트 엑설로드는 대회 이후 모든 경기 데이터들을 분석하였고 몇 가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티포텟을 포함하여 고득점 그룹에 속해 있는 프로그램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활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선량하게 굴어라. 대인이 되어라. 자신의 의사결정 패턴을 상대방이 알기 쉽게 하라. 대충 데이터가 모아졌다 싶은 시점에서 엑설로드는 이제 2차 대회를 열 것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참가자들과 각계의 다른 전문가들에게 1차 대회의 분석 데이터를 아예 통째로 뿌려주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은 티포텟의 퍼포먼스를 적나라하게 관찰했고 이를 통해 그것이 유독 대처하기 힘들어했던 상대방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그 특성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고득점을 내야 할지를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대회의 핵심은 티포텟의 약점을 파악하여 그 부분을 보완하고 개조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점수로 눌러버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죠. 엑설로드는 2차 대회에서 한 가지 규칙을 변경합니다. 1차 대회가 200회 시행이 한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작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0회차 시행이 되면 배반당하더라도 게임이 끝나서 보복할 수가 없으니 무조건 배반을 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했으므로 2차 대회에서는 그 게임의 끝이 완전히 랜덤하게 결정되도록 룰을 바꾸어 언제 게임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게 하였습니다. 저번에 대회가 워낙에 흔치 않은 흥미로운 것이었는지 이번에는 수많은 과학자들과 과학 저널리스트, 교양인들까지도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2차 대회는 이전의 대회보다 훨씬 성대하고 규모 있게 개최될 예정이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이렇게라면 티포텟보다 좋은 점수를 올릴 수 있어 라면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들을 제출해옵니다. 2차 대회 참가 프로그램 수는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수학, 사회학 등의 각국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을 포함하여 63개 팀이 참여합니다. 물론 1차 대회 디펜딩 챔피언인 티포텟 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 우승은 역시 토론토 대학교의 티포텟 팀에게 돌아갑니다. 434.7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티포텟이 이번에도 마지막에 웃었습니다. 62개나 되는 수많은 정교한 전략들이 도전했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티포텟의 점수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재미있게도 참가자들의 학벌, 프로그램의 기술 등이 좋은 점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게임 상황은 그런 식의 변인들에 좌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티포텟 팀은 이번에도 우직하게 티포텟을 고스란히 밀고 나갑니다. 그 어떤 약간의 수정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차 대회에서 극명하게 밝혀진 것은 티포텟의 수정을 가하면 가할수록 아류들의 승률은 오히려 감소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평범한 티포텟보다 조금 더 점수를 잘 얻고 싶어서 살짝 조작을 가하면 조작한 바로 그 기능 때문에 도리어 발목이 잡히고 고득점에 실패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1차 대회의 결과를 통해 참가자들은 선량함의 위력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2차 대회에서 이들은 선량한 프로그램을 만들자가 아니라 선량한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등쳐먹자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죠. 즉, 상대방이 보복할 가능성은 일단 염두에 두되 실제로 응징하지는 않는 선에서 상대방의 관대함을 최대한 이용해야겠다는 심보였습니다. 하지만 티포텟의 강점은 티포텟이 선량하기도 하지만 선제배반에는 가차없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그들이 잊었다는 것이었죠. 티포텟은 비성공이므로 항상 1회에는 먼저 뒤통수를 맞지만 자신이 한 번씩 맞을 때마다 꾹꾹 잊지 않고 상대방의 뒤통수를 야무지게 후려갈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고서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오니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무리 대가리를 굴려봐야 결국 티포텟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후에 100수십 회의 시행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틱포텟이 하자는 대로 충실하게 상호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대들면서 상호공멸의 길을 걷거나입니다. 틱포텟을 이기고 싶으면 틱포텟에게도 고득점을 허용해야 했고 틱포텟의 점수를 시궁창으로 만들려면 자기 점수까지 시궁창으로 만들어야 했죠. 틱포텟은 대회에서 질래야 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동물 세계에서 이타적 협력이 존재하는 것은 틱포텟 전략 때문입니다. 박쥐는 복잡하게 변형된 틱포텟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고안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가장 간단한 전략을 구사할 뿐이죠. 하지만 바로 그 전략을 아직까지 최고의 이성을 가진 인류의 어떤 분야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즉, 자연의 가장 단순한 형태의 틱포텟으로 인해 자연이 위대하게 진화한 것이 아닐까요? 이는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은 본능일까요? 신이 동물에게 부여한 능력일까요? 원장님은 후자에 더 관심이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